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반적으로 기말고사 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다시 진행을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넘어갈 거고, 제가 아직 시험 문제를 출제를 안 했는데 지금 조금 고심이 좀 됩니다. 이게 그 전반적으로 어, 일단은 제가 중간고사 채점을 해보니까 그 만점자가 없어요. 만점자가 없는데 대부분 다 한두 개 틀린 걸에 몰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또 떨어지실 분들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제 배분을 좀 대부분의 쉬운 문제들과 변별력이 있는 문제 몇 개를 좀 섞어서 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을 섞어서 내서 디테일하게 공부해 오신 분은 더 점수가 높을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 인원에서 30%까지만 A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할 거고요. 이거는 화요일반, 수요일반 마찬가지예요. 둘 다 비슷하게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오시는 분은 당연히 더 점수를 높게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분한테 더 점수를 더 높게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오시는 편이 필요하다. 근데 너무 막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어려워가지고 그냥 빵점밖에 못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오시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다. 또 운 좋게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내가 봤던 곳에서 나와가지고, 네, 정확히 그것들을 맞추게 되면 운이 좋은 거죠, 어쨌거나. 네, 그러니까 평소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들을 토대로, 이 리뷰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서 다음 시간에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드라이브에다가 여기 올렸고, 기말고사 범위에 대한 수업, 교재죠. 네, 교재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만 시험이 나온다는 거를 중간고사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네, 여기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8개만 공부를 잘 해오시면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링크가 어디에 있냐? 저희 카톡방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효 기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 시험 기간까지는 그 유효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싶으실 때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다운을 제가 받아놨어요. 다운로드 받았고 요거를 천천히 가장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제가 하나씩 리뷰를 해드릴게요. 천천히는 아니고 좀 빠르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범위 영화죠.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나타내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단어들마다 갖고 있는 각각의 특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매질과 관련이 있다. 혹은 이것이 상영되는 공간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 움직이는 그림 자체와 관련이 있다. 혹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들 중에서 필름이랑 시네마는 특별히 그 뜻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네마는 영사관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 입장으로서의 영화를 서술하는 이야기고요. 필름은 영화를 담아내는 혹은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 그 매질 자체에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 정도만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영화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최초의 영화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치사한 문제는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OX 퀴즈로 나올 수도 있죠. 최초의 영화는 1896년도에 만들어진 혹은 1920년에 만들어진 열차의 도착입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O인가요? X인가요? 이 버젓이 189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920년은 X겠죠. 그런 문제 충분히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세계 여행이 최초의 극영화라고 인정받는 영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생과 한등극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추천하는 영화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전에 존재했던 영사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자, 영화관 이전에 존재했던 영사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요건 이제 키네토스코프라고 해가지고 혼자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보는 거. 근데 요게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요즘에 VR 고글의 모형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여기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눈을 대고 보는 건데 여기에 요 생긴 게 요 VR 고글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쏙 압축이 돼가지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전에 영화관이라는 거, 시네마로서의 어떤 영화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뭐 환등기들, 조에트로프나 키네토스코프 같은 어떤 기계들은 상당히 영화관에 비해서는 개인적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영화관이 나오기 이전에 혹은 영화관의 초창기 시절과 거의 그 시기를 같이 했던 그 산업이었다가 영화관에 밀려가지고 사라진 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와서는 다시 오히려 영화관이라는 거대한 어떤 공간에 가가지고 함께 가서 영화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인 방식으로 영상 매체를 소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꼭 한 번쯤 해보시라고 그냥 추천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영화관이란 무엇인가를 할 때 제가 이 동굴의 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관이라는 것은 그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그 동굴의 우화와 너무나도 비슷해서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흩뿌려주는 우리는 요 그 현실이 아닌 이데아, 저 위에 있는 어떤 이상 세계에서 흩뿌려주는 그 어떤 그림자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했을 때 이 이데아라는 세계가 결국에는 어떤 신 같은 존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영화관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죠. 결과적으로는 이 이데아의 세계가 뭐라는 거예요? 영화라는 거죠. 이 이데아는 여러분들이 만든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 만드는 사람으로서 만드는 어떤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 우리는 이 그림자 놀이를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방식인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 어떤 그 사유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영화가 틀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수동적으로 이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런 어떤 그 도식을 가지고 영화관을 어떻게 이용했어요? 네, 선전선동의 어떤 도구로 활용을 했던 그런 전적도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반성해야 할 어떤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화의 정의.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죠. 자, 영화의 서구적 정의와 그 동양적 정의가 다른데 영화가 먼저 나왔던 서구에서는 이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뜻이었던 반면에 자, 영화가 어떤 형태로 수입이 되어져 왔던 동양에서는 이것이 전기로 나타낸 그림자라는 어떤 그 형태적인 특성이나 기능적인 특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거보다는 영화가 서구적인 정의로서 뭐 전기로 나타낸 그림자일 수입니다라고 한 거에 OX 퀴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 관음증이라는 거는 시험에 꼭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영어를 쓰세요. 이런 건 안 나와요. 이런 치사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유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배우가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여러분. 극영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보는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관객들이 훔쳐보고자 하는 관객들이 뭔가 나의 어떤 위치를 들켜버리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의 영화라는 것이 그런 어떤 관음적인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음적인 그 약속의 틀을 깨버린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또 다른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집단적인 관람 형태인데요. 불을 끄고 우리가 영화관 내부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는 관객이 마치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그러니까 나의 혼자의 사적 공간에 위치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개별적인 사적 공간에 위치시키면서 영화의 장치가 극대화하는 몰입 상황에서 관객의 감증적인 욕구가 훨씬 더 부추겨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감증적인 그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을 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개인적이고 내밀하게, 은밀하게 그 나의 위치를 그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은밀한 곳에서 내가 저 세계, 나하고는 절대로 연결될 수 없는 저 세계를 훔쳐보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중적 동일시 이것도 굉장히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이거 뭐 왜 여기에 그 밑줄이 쳐져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당해보니까 아시겠죠? 이 밑줄은 외워야 되는구나. 아시겠죠? 자, 카메라와 관객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것을 통해 관객은 사건의 관찰자가 되며 동시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되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이 이중적 동일시라는 게 왜 이중적이냐? 사건의 관찰자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저 세계와 영화 안쪽에 있는 세계와 분리되어서 나는 그냥 관찰만 하는 제3자의 역할이 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상태를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내가 마치 카메라의 렌즈라는 것을 통해서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내가 이데알 세계를 현실로 인지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현실성이 있으므로 그것이 마치 내가 느끼는 것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나는 절대로 저 안에는 참여하진 않지만 동시에 굉장히 참여하는 것처럼 느끼게만 만드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동일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퍼니게임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여드렸죠. 퍼니게임이 어떤 방식으로 이 관객의 위치라는 것을 관객한테 계속해서 인지시켜 주는가. 너는 지금 훔쳐보고 있는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것, 근데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너는 마치 네가 정말 이들과 함께 뭔가를 동일시 여기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신이니까 내가 이 안에서 마구 휘두르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이러면서 절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용도로 그런 어떤 사유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라는 것은 렌즈를 통해서 그 카메라 앞쪽에 있는 세상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떤 렌즈를 통해서 그 대상을 바라볼 것인가, 혹은 어떤 거리감을 통해서 그 대상과 소통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더 저 안쪽으로 참여하는 느낌이 드는가 혹은 훔쳐보는 느낌이 되는가를 왔다 갔다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광각 렌즈를 통해서 가까이 붙어서 촬영된 레버넌트는 굉장히 내가 정말 저기 안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가깝게 느껴가지고 오히려 튕겨져 나오는 느낌을 받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망원 렌즈를 통해서 저 멀리서 그 가까이를 찍는 그 방식이라면은 그 방식은 오히려 훔쳐보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렌즈의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상과 관객과의 어떤 그 관계를 점지어줄 수 있다. 그런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장센에서는 미장센의 뜻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미장센은 선택된 프레임의 구성과 그 깊이에 대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 뒤에 있는 것은 사실 거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깊이감이 사실은 미장센 그 자체다라는 거죠. 미장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기에 뭔가를 그 도구를 배치해가지고 미술적으로 좀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깊이감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건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몽타주도 반드시 나오겠죠. 몽타주는 시간을 나누고 다시 배열한 뒤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시간의 선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분절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나는 지금 리얼타임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것의 순서를 마구 혼재시키고 뒤바꿔가면서 그 이야기의 새로운 시간의 선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몽타주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림 하나, 두 개 붙이면 또 다른 그림의 탄생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몽타주는 시간의 선을 새롭게 만든다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요한 사유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되는 영화의 형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구경을 시켜드려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따로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면서 요즘에 나오게 되는 어떤 영상 매체가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그냥 구경하라고 보내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아드릴게요. 자, 텔레비전의 정의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텔레가 멀리 있는 것을 땡겨서 뭔가 내 앞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본다라는 거죠. 멀리 있는 걸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면은 멀리 있는 것을 본다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서 그리고 뭐 최초의 텔레바이저를 만든 사람은 누군가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판권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뭐 죽은 다음에 그 자신이 최초의 텔레비전을 만든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은 누군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텔레비전의 발명이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가 뚝딱쿵 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상업적 목적이 처음부터 뚜렷이 강조되었던 거죠. 이게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겠죠.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술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그 빼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캐스팅해가지고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어요. 왜? 돈을 벌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는 그게 기계 그 자체 발명에 한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 매체로서 텔레비전은요, 새로운 사진이나 그림이나 어떤 영화나 이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영상 체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영상이나 혹은 그 실제를 담는 어떤 그 필름이나 뭐 혹은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발명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영상 체계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그냥 텔레비전이라는 그 기계 자체가 가지고 온 새로운 변화라는 것.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두 문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체 텔레비전으로서 우리는 네 가지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돼 있지? 제가 바꿨는데 이거 또 바뀌어 있네요. 제가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요거 이 안에 이거 라이브가 잘못됐어요. 이거 제가 바꿨는데 잠시만요.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제 컴퓨터에서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봐요.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요거 다시 제가 재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바꿨던 거여가지고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부터 다시 볼게요. 위에 건 똑같아요. 자, 매스미디어 1대 다수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를 매스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브는 촬영과 동시에 혹은 짧은 지연 시간을 가지고 방영되는 방식이다. 재핑, 리모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빠르게 채널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제작된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상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군데에서 판다는 거죠. 엄청 간단한 이야기. 원소스, 하나의 소스로 여러 개 쓴다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거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재핑. 이거 뭐예요? 리모컨 컨트롤러를 통해서 빠르게 그냥 채널을 바꾸는 행위를 재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텔레비전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문장, 제가 지금 방금 육성으로 말한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일상생활과 텔레비전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디스플레이 환경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일상생활에 어떤 방식으로든 텔레비전은 침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어떤 지금의 기계로서의 의미만 남은 지금에 있어서조차도 그 기계로서 어떤 방식으로 나의 일상, 결과적으로는 내가 일상을 가장 오래 보내게 될 나의 집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텔레비전의 영상 매체를 소비시킬 것인지에 대한 궁리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과 텔레비전은 밀접한 연관이 없다. 이러면 오해의 X예요? X겠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생방송 라이브와 텔레비전. 라이브 방송의 신속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이 없었을 때는 이 방송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려면 그 다음날에 신문을 봐야 된다든지 조금 딜레이가 있게 봤지만 이 생방송 체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빠르게 나의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조금의 딜레이, 약간의 딜레이를 통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그 체계가 그 라이브 체계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구축이 되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의 진화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그 매체, 영화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다 같이 봐야 됐던 어떤 장면에서 이제는 더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침투했던 텔레비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영화관이 망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망했나요? 안 망했죠. 그것들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각기의 영상 매체로서 각기 존재하고 각각 새로운 어떤 자신만의 어떤 자생의 어떤 모습을 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갔죠.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텔레비전 조금 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이게 너무너무 편하고 집에서 다 볼 수 있는데 뭐하러 영화관에 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는 어떤 동의는 또 다른 방식이 여러 가지로 존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굳이 이 텔레비전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상파 같은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개인적인 핸드폰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방식이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프로페셔널한 어떤 사람들에서 점점 새롭게 그냥 나도 누구나도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인터넷 플랫폼에 구축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생방송이라는 것의 변화 지점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핑이라는 것은 진짜 여러분 말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채널을 바꿔가면서 그 이야기를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과는 현격히 다른 지점들이 있는 거죠. 영화는 한 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내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물론 중간에 너무 재미없어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근데 나가거나 아니면 계속 앉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어떤 채널을 돌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특이한 지점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갔냐 이런 OTT 플랫폼의 핵심 기능, 미리 보기, 이어보기나 혹은 다시 보기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세심한 재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끄고 그냥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 방송, 그 생방송을,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 본방사수라고 하죠. 본방송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녹화 방송이 나오기 전에는 다시 한번 볼 수 없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면은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만큼 보다가 끄고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재핑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소스 멀티 유주의 지금 가장 현재 모습들이라면 오버 더 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OTT의 그 준말이 뭔가요? 그러니까 OTT가 뭐의 준말인가요? 라는 문제를 냈더니 엄청나게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냥 여기 다 써 있는 건데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버 더 탑이 뭐예요? 셋톱박스 위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망에서 나의 영상 매체를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혹은 플랫폼을 구축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방송사가 독점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영화 배급사나 영화 상영관이 독식하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 네트워크 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그 라인에서 그 온라인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통신 기술의 진화와 더불어서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던 매체적 특성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나올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랫폼, 디즈니, 넷플릭스, 왓챠, 뭐 애플 TV, 요즘 웨이브 많이 뜨는데 웨이브 같은 것들도 있죠. 여러 가지 뭐 티빙 같은 것들도 있고, 사실 티빙은 뭐가 그 전신이에요? CJ ENM이죠. 그 티빙이 사실 TVN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하고 있던 것들을 거기에다가 옮겨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돈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간단한 일이고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라이브가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방송사가 라이브를 오직 방송사만이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 개인 방송의 시대가 여러분 펼쳐졌죠. 지금 이미 유재석보다 침착맨을 만나기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새로운 산업 구조의 탄생이 생기게 된 거죠.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죠, 지금. 자, 재핑도 진화하고 있다. 이 재핑의 진화는 숏폼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틱톡이나 그 유튜브 쇼츠나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것들로 짧고 자극적인 어떤 영상들이 이제는 내가 스와이핑 위로 올리고 계속해서 올리거나 혹은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 빠르고 자극적인 어떤 콘텐츠들이 주된 콘텐츠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소비하는 그 영상 콘텐츠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시장의 변화라는 거죠. 근데 그 재핑이 지금까지는 채널을 그냥 보고 있는 거를 그냥 쭉 보다가 돌렸다면 이제는 그냥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최대 초수가 15초 막 이러잖아요. 30초 이러지 않나요? 그런 초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자극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거 라이브 커머스는 굳이 제가 시험 문제 내진 않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사람들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셀럽을 고용하지 않고서는 이게 별로 유용한 기능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만 하는 어떤 그 플랫폼에 지불해야 되는 돈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별로 주류의 사업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플랫폼이 뭔가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죠. 라이브 커머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어떤 콘텐츠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경해봄직한 요즘의 어떤 분위기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텔레비전까지 했고요. 자, 다음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자, 비디오란 결과적으로는 나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비디오란 영상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장치 혹은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치 하나만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요. 현상만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비디오라고 하면은 비디오 테이프라는 어떤 장치가 주된 어떤 그 주류로 쓰였다면, 주류의 어떤 의미로 쓰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들 디지털 시대로 와서 그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이 현상에 조금 더 가까운 어떤 디지털 파일을 여러분들이 비디오라고 부르게 되고 있죠. 이 정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에 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비디오 장치 같은 것들은 VHS나 DV 캠코더,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현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뮤직비디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뮤직비디오의 전신도 사실은 디지털 비디오 캠코더로 촬영되어졌던 것들, 그러니까 캠코더적인 어떤 장치적인 어떤 의미도 이 안에 분명히 함유가 돼 있어요. 초창기에는. 그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그 광고성으로 나오던 어떤 그 초창기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뮤직비디오라는 말 안에 이 비디오라는 거는 어떤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비디오 움직이는 어떤 영상이라는 그 자체의 뜻을 함유하고 있죠. 자, 또는 그 비디오 아트라는 것의 그 비디오라는 어떤 의미는 장치적인 의미가 있고 또 현상적인 의미로서 두 가지 그 비디오 아트의 결이 나눠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자, 비디오 기술의 개발은 텔레비전 사업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비디오 테이프를 텔레비전에서 본 방송을 어떤 방식으로 녹화를 했었어요? VHS를 통해서 녹화를 했었던 것처럼 실제로 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둘의 텔레비전과 비디오의 커넥션이 굉장히 강력했었다. 그만큼 텔레비전이 사양산업에 이르게 되면서 비디오가 그거보다 더 빠르게 사양산업에 근접하게 된 것이죠. 텔레비전은 어쨌거나 방송이라는 어떤 든든한 어떤 지원군이 있었지만 비디오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테이프가 굉장히 크고 귀찮고 불편했기 때문에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는 곧 방송 매체가 중계, 광고, TV 드라마 등이 비디오 시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진화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매체로서의 비디오는 네 가지 것들의 그 부분들을 봤어요. 예술 비디오 예술 있죠.
비디오를 텔레비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비디오의 새로운 형식과 공간, 내용을 창조해내는 것을 비디오 아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 문장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 문장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들입니다. 자, 감시로서의 비디오. 회세로를 통해서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관찰과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창기에 이 감시 비디오, CCTV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기록 장치로서의 비디오의 의미가 굉장히 더 강조되었지만 이제는 이것조차도 그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로 그것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어떤 체계가 바뀌어가면서 이것들도 좀 어떤 의미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회 참여로서의 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80년대에 사회 참여적 운동이 결부되어서 이게 왜 결부됐다 그랬죠? 이 비디오가 나오던 시대와 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상, 결과적으로는 그때 사진이 나왔던 그 시대상이라는 것이 사진의 어떤 그 사진을 둘러싼 어떤 사유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그런 것과 동일하게 그 소형화된 카메라가 그 어떤 사회 참여적 운동이 70년대, 80년대 혹은 90년대에 굉장히 이데올로기 시대였기 때문에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가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어떤 시위대의 누군가가 개인이 그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어떤 그 자신의 견해를 비디오로서 드러내는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산업 중에서 포르노그래피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을 만든 계기가 그 발판을 만든 것도 됐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장으로서의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매체는 비디오라는 것은 비디오 재생 장치가 결과적으로 텔레비전이고 그 텔레비전은 실제로 내가 어떤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그 어둠을 굳이 찾아내지 않아도 내가 실제로 밀폐된 어떤 나 혼자만의 공간 안에서 그것들을 즐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상대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적인 성격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됩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산업에서 포르노그래피가 더 많이 인기를 끌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요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요것들은 사실 이 문장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위주로 보시면서 나머지 이 참고 자료들은 그냥 한 번씩 구경해보는 방식으로 그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비디오 레코딩의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넥스트 레벨 오브 비디오 레코딩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동시 마찬가지로 구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번씩 보고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이 시험 문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예술 비디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양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장치를 활용한 백남준의 아트 같은 것들, 비디오 장치 자체가 어떤 새로운 예술품 혹은 그 조형 예술품이 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사용했다면은 또 다른 어떤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기술이라는 것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 특이한 상황 그 자체를 그 비디오 안쪽에 있는 세상 그 자체를 새롭게 어떤 구성하는 비디오 아트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난해한 영화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비디오 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안쪽에 있는 그 내용물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 비디오가 만들어낸 어떤 내용물 자체의 어떤 그 특이한 어떤 그 지점이나 혹은 그 비디오 내용물을 어딘가에 그 주사를 했을 때 그것들이 나타내지는 어떤 특정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젝터로 양쪽 그 벽면에다가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그냥 하얀색 벽면이 아니라 어떤 설치 미술이 있는 곳에다가 어떤 새로운 어떤 영상을 흩뿌리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특이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비디오 아트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이에요. 만화 애니메이션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화가 우리가 영화를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화와 상대적으로 만화를 따지고 봤을 때는 만화는 영화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점들이 있죠. 왜 그렇죠? 저희가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손으로 그린 그림이 이 만화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화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의 문장입니다.
자, 만화의 의미. 만화는 기본적으로 그림이지만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만화입니다. 자, 그리고 카툰과 코믹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카툰은 미술 작품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믹스는 사물의 특징을 과장하거나 단순화해서 웃음을 유발하거나 풍자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코믹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이 문장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화는 때때로 현실을 단순화시키면서 반대로 특정한 영역은 과장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특정한 어떤 현실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그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그 현실을 필요한 부분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부분, 단순화된 것들을 제외한 어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더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가장 잘 표현된 게 바로 이 캐리커처죠.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만화의 원형에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특징 지어주고 싶은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그리고 별로 특징이 아닌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디테일하게 그리면서 이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먼저 눈이 가는 곳이 뭐예요? 디테일한 면. 확실히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특징 지어줄 수 있는 캐릭터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이 디테일한 면들에 내 먼저 눈이 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를 그냥 밸런스 있게 보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내가 이것들을 한 번에 팍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캐리커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건의 양상이나 인간의 자태 등을 그 특징을 잡아 익살스럽게 표현한 그림을 캐리커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문의 삽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화라는 것, 네컷 만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의는 이 만화가 어떤 그 처음에 그 연재되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그 주간지나 혹은 일간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연재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내가 거기에 한 면을 내가 그 특정한 어떤 귀퉁이를 하나 배정받아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그 귀퉁이 그 프레임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다 보니 이 네컷 만화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밸런스 있는 어떤 그 체계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컷 만화가 굉장히 풍자적인 어떤 신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이런 나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만화만 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특징 지어주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그 나머지 것들을 배제시키는 그런 방식을 만화가 더 잘 표현해주기 때문에 이 만화라는 것을 정치적인 어떤 것들로 많이 쓰게 됐고 그리고 그 거대한 배경에는 이것이 신문에서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성향을 잘 볼 수 있는 신문에서 처음에 연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갔다라는 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믹스 산업이라는 거는 처음 시작은 이런 방식으로 신문의 귀퉁이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신문에서부터 이 주간, 그러니까 레귤러하게 계속해서 뭔가가 창출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개발하다 보니 잡지라는 어떤 창구가 새롭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 잡지가 귀퉁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만화 전문 잡지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코믹스 산업이 일본과 그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 코믹스 산업이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코믹스 실제로 여러분들 원피스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 프레임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전면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쇄물의 전면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 전면에서 내가 더 많이 보여주고 더 자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떠올리다 보니 지금까지는 이 틀에 바뀌었던 이 네컷 만화가 어떤 방식으로 변했냐? 다양한 프레이밍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화면의 구성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됐다는 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트라는 뜻은 무생물인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움직임을 재현하는 동영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무생물인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건 뭐예요? 그림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했다?
여러 장의 그림을 조금씩 변화를 거쳐가지고 내가 마치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잔상 효과를 만들어서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게 이 애니메이션의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어떤 노동력이 많이 드는 어떤 그 매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안 되고요. 그 어떤 곳을 위주로 발전해나 물론 지금도 개인의 스튜디오를 가지고서 열심히 그 영화제를 그 노리면서 그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잘못된 지점 같고, 자, 애니메이션을 시장으로 봤을 때, 거대한 대중 시장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스튜디오 단위, 거대한 회사 단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시장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스튜디오만이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디즈니나 픽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뭐 애니메이션 시장에 뭐 발칙한 상상력에 기반한 작품은 어떤 그 스튜디오에서 만든 건가 이런 치사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지 이런 치사한 문제는 저는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만 공부해오시면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캐릭터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만화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런 미키마우스 같은 것들을 토대로요. 애니메이션의 작업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구경할 거리들을 가지고 왔었죠. 자, 그리고 만화 시장의 현재나 애니메이션의 현재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는 거는 조금 더 이런 어떤 원론적인 부분들, 이런 어떤 글들, 이런 것들, 문장들을 많이 보고 오시는 편이 여러분 시험 점수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씩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할 때 뭐 배웠나 한번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5분만 쉬겠습니다. 저 목이 너무 아프네요. 5분만 쉴게요. 자, 지금까지 봤던 곳에서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시면 디지털 영상이나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다 이제 여러분들 구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자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 같은 것들 안에서 뭐 여러분들 그 자료 몇 번에 무슨 장면에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 개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지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해 올 필요는 없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그 뭐가 중요한지를 오늘 짚어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 다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영상이에요. 자, 제가 뭐 이런 걸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 고양이가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이 수식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저기 풀어 쓰시오. 이런 거를 절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그 개론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영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상과 현실이 매우 혼재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상인지도 현실인지도 인지 못한 채로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구분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개념으로서 생각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지고 가상이 얼마나 현실 같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이 가지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 뭐 가상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근데 뭐 양자역학의 개념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저가 채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물리학 그 뭐 개론 이런 거에서도 그런 문제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쓸데없는 말로 갔는데 다시 좀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이미지 결과적으로 디지털 영상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디지털라이즈드 이미지가 있고요.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가 있어요. 디지털화된 이미지, 디지털라이즈드 이미지는 뭐예요? 이미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물리 세계에 있는 것을 디지털 안으로 옮겨 놓은 것을 말하죠. 디지털 사진이라던가 여러분들 디지털 자료 같은 것들 있죠. 학술 자료 같은 것 혹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구글에서 보게 되는 모나리자의 화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가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디지털화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가상 공간이 이 네트워크 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게 돼요.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요즘은. 반면에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는 뭐예요? 완전히 뿌리부터 컴퓨터로부터 탄생한 것이죠. 물리 엔진 같은 것, 게임 같은 것들이 그렇죠.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는 완전히 컴퓨터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두 개를 포괄한 것이 개념이 디지털 이미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디지털 역사에서 뭐 70년대 아타리사의 게임 시스템 개발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영상에 익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하고자 뭐야? 잠시만요.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걸로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 아타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떤 거예요? 디지털 영상의 역사에 그 시발점에 뭐가 있었냐? 게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안쪽에서 어떤 영상이라는 매체를 구현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게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는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냥 숫자 나부랭이 알파벳 나부랭이밖에 없었다면은 이 게임이라는 것을 디지털로 만드는 것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게임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디지털 이미지가 탄생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타리가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전문가용 컴퓨터, 전문가들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들이 대부분 결과적으로 그 코딩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그 컴퓨터 이미지에 접근할 수 없는 컴퓨터라는 것을 접근하기가 어려운 어떤 환경이었다면은 이 애플이라는 그 회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들을 토대로 사람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새로운 어떤 이미지들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주었어야 됐다. 그리고 더 깔끔하게 그것들을 내 눈앞에 펼쳐내야 됐다라고 그것들 때문에 디지털 이미지들이 점점 변화를 겪게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디지털 이미지의 역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중화됐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져야 되고 더 이미지화 되어져야 되는 면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초의 합성 영화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합성 영화는 트론이라는 영화였고요. 최초의 풀 CG 애니메이션은 토이스토리 1입니다. 네, 이거 뭐 최초의 그 풀 3D 애니메이션은 뭐 토이스토리 1입니다. 1입니까? 뭐 이런 거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구경하라고 갖다 놓은 거죠. 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디지털 영상 중에 풀 CG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이 이제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라이즈드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그것들이 선명해지고 더 첨예해지면서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지 내가 보고 있는 그 앞에 사진이 마치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처럼 느낄 만큼 굉장히 그 디지털 영상이라는 것이 실제보다 더 실제 같게끔 보이도록 우리의 어떤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저쪽 세계, 그러니까 저 컴퓨터 안쪽에 있는 가상 세계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끔 이 디지털 영상의 발전이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디지털 이미지와 컴퓨터 그래픽의 합성.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두세요. 회화는 드러나 보이는 것이 회화 영상의 전부라면 디지털 영상은 드러나 보이는 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거 OX로 나옵니다, 여러분. OX로 나올 거예요. 이거 외워두세요. 중요합니다. 드러나 보이는 것, 그러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그것 자체의 전부라면은 이 디지털 영상은 그 숨겨져 있는 것, 완전히 덧칠되어진 것이 또 다른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명징한 어떤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치 크로마키 그 뒷면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조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구경거리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은 더 이상 시각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음성이나 그 감각, 그 외의 감각, 여러분들 VR 글러브 이런 것들 봤죠? 그런 그 여러 가지 감각들이 디지털화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다양한 그 일상에서 쓰이게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현실감 있게 새롭게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경하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별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게이밍과 보레스 질문 이런 것도 그 컨텐츠 자체를 그냥 구경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림의 형상과 실제 사물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요소는 형태적인 유사성이라는 것을,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영상입니다. 광고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자, 광고가 자본주의 꽃이라면 영상 광고의 꽃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 수업을 후킹하기 위한 어떤 멋들어진 문장을 가져온 것 뿐이지 별로 중요한 문장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것들은 중요하죠. 특정한 방식으로 선택된 카메라의 앵글, 조명, 음악, 음향, 편집 등 시청각적 자극이 주는 현실감이 재현물을 완전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재현적인 특성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러한 어떤 포장재, 결과적으로 카메라 앵글이나 조명, 음악, 음향, 편집 같은 것들이 내가 실제 하는 어떤 상품이나 실제 하는 어떤 현실을 더 예쁘고 아름답고 사고 싶게끔 포장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영상이 그것들을 만들기에 굉장히 용이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 앵글, 조명, 음악, 음향, 편집 등 시청각적 자극 같은 것들을 내가 마구마구 쏘아내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왜? 그것들이 완전히 그 실제를 보여주지 않고 그 포장만 잘 보여줘가지고 엄청나게 현혹시킨다는 거죠. 사람들을 완전히 조작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영상 광고의 종류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고 오시고요. 자, 광학적 영상의 아름다움. 광학적 영상에 내재된 그 아름다움이 그 광고가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 또 나오죠. 커뮤니케이션을 가장한 유혹. 낯익을 얼굴의 모델들, 어디에선가 본 듯한 집과 거리의 풍경, 귀에 익숙한 음악 등 광고 영상은 항상 우리에게 마치 내 주변에 있는 것 혹은 이미 봤던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근감을 준다는 거죠. 이것은 광고 영상이 친숙함과 일상성을 내세우면서 소비자의 의식에 몰래 파고드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장한 유혹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뜻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가장해가지고 소비자를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경할 것들을 제가 여러 두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안에 담긴 모든 형상적 요소들은 그것들을 담고 있는 틀과의 관계에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 광고 역시도 어디에 그 광고가 쓰여지는가, 어떤 그 공간에 그것이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 공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틀이 되는 거죠. 그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 그 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에 따라서 의미가 이런 방식으로 180도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누군가를 향해서 겨누던 총이라고만 그냥 그 전체를 그냥 쭉 늘려져서 보면은 그냥 이 차원으로 보면은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사실 이거는 그 커브드로 그냥 어떤 그 자신을 다시 돌아 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틀 안에다가 그 게지가 되는 어떤 광고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 반전 광고로서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매체의 프레임을 넘나드는 광고도 이제는 막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hin가 뭔가 이거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구경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그냥 구경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문장들은 아닙니다. 다 집어드리죠, 제가. 자, 이것도 자, 그리고 이 애플의 홈페이지를 왜 보여드렸어요? 자, 이 자본이 있기 때문에 광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성이 명확하죠. 명확하기 때문에 더
그것들을 포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게 돈이 든다 손 치더라도 제작하려고 하죠. 왜? 그것들을 금방금방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회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그것의 몇 배를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어떤 잠재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과 결합한 영상 매체로서의 광고는요, 엄청난 스펙터클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BTS를 일부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이만큼 진심으로 만들었다, 우리 이만큼 돈 들여서 만들었다를 또 한 번 더 광고하는 거죠. 이런 방식, 가상 같은 영상을 현실에 재현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오늘날의 광고라는 것은 더 이상 은근함을 기대하지 않고요. 더더욱 솔직한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AI 광고 같은 것들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줬던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뉴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뉴미디어라는 것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뉴미디어는 전통적인 방식의 매체의 통신과 기술의 발달이 갖는 상호작용성이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마체를 말합니다. 제가 왜 상호작용성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왜 제가 상호작용성 이렇게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통신과 기술의 발달이 갖는 상호작용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술의 발달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작용을 했냐? 상호작용성을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어떤 매체, 영상 매체들이 대부분의 주류의 시장의 어떤 주류였다면, 시장의 주류였다면 이제는 소통하는, 실제로 창작자와 소비자가 실제로 소통하는 어떤 방식의 것들,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들의 방식의 그런 매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5G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뉴미디어의 태동이 뭐 스타크래프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지역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이 5G 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5G 기술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죠. 이거는 영상을 꼭 한 번씩 보고 오셔야 돼요. 5G 기술에서는 뭐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자, 5G의 특징은 대용량 서비스, 저지연성, 초연결성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VR이라던가 새로운 매체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뉴미디어의 산업. 이 산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의 현재로서는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급변했고, 이 영상 매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 시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은 뭐 어떠한 그 특징들이 있어요. 휴대성, 연결 안정성. 이 연결 안정성이라는 건 뭐예요? 점점 더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폰이에요? 통신이 더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감, 자신감이 생겼고, 그것들을 통해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려웠다는 거죠. 야, 핸드폰을 어떻게 믿어? 컴퓨터가 있어야지 뭔가를 하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연결 안정성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선통신 기술이 중요하죠. 스마트폰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배터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의 활용 시간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의 산업이 점점 더 뒤바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 타임도 이 영상 매체의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스마트폰의 그 활용 시간이 굉장히 저조했다면 이것들로 영상을 보는 횟수가, 빈도수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배터리 활용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에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긴 컨텐츠를 많이 사람들이 볼 것인가, 혹은 짧은 컨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인가도 이 배터리 활용 시간에 분명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그냥 카메라, 사진 찍는 용도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화면, 디스플레이어 화면의 우수한 퀄리티 덕분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더 좋은 모니터, 더 좋은 스크린에서 가가지고 더 선명한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충분히 괜찮은 화질의 이 핸드폰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뉴 미디어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사양으로 치닫고 있는 산업들이 있죠. 장관을 축소하기, 영화관의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지금 거의 돌입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자, 돔투홈 이건 뭐예요?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이전만은 못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이 공연 문화를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돔투홈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면은 이제는 조금 상황이 조금 반전이 돼가지고 좀 좋아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그 이전만은 못하다는 것은 좀 확실한 지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죠. 프로페셔널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영상 매체를 직접 생산해내는 측이 다양해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현상이기 때문에 개념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넘어갈 지점들인 거죠. 자, 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중요한 지점들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개념화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명확하게 사유하고 외우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만한 문제들을 던져주는 어떤 부분들인 거예요. 적어도. 자, 근데 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 뜻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관객이나 참여자가 직접 그 이야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보완된 영상 매체를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베어 그릴스 같은 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움직인다 그랬죠. 일종의 게임 같은 거죠.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 통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통섭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서 다른 것들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어우러지고 각각이 여전히 그 존재로 살아남으면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짬뽕 돼 가지고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둘 다가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더 발전을 이룩하는 둘 다가 존재하면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통섭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통섭 작용이 어디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 게임과 영화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게임과 영화 산업에서 새롭게 그 각자가 동시에 계속 여전히 존재하면서 새로운 뭔가가 탄생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무언가가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뉴 미디어의 어떤 형태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통섭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구경하시라고 제가 하나씩 보여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험 공부라고 해가지고 굳이 이걸 보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경을 하시면서 내가 사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구간들이 있으면 이 수업이 다 종료되고 나서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이 시급 자료를 참고해 가면서 한 번씩 다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엄선한 어떤 그 양질의 콘텐츠들이거든요. 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뉴 미디어에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이 이 스마트폰의 네트워크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트리밍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개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음성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는 기법을 쓰시오.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꼭 나옵니다. 이 스트리밍,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그것들을 개념화 시켜가지고, 이 문장은 스트리밍에 대한 문장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게임 환경이 이런 스트리밍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이러한 화상통화도 다중 화상통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분들과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뭔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의 소통이 가능하고 다방향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어떤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요, 여러분 뭐예요? 다 뭐예요? 여러분들 구경거리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구경하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을 만약에 뭔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편으로든 VR 게임방을 가든지 어떤 방편으로든
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살펴보라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하나씩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뉴미디어의 방향성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이 가상과 물리 세계가 공존한 이 환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가상과 현실이 지금처럼 소통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그 가상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냥 단순히 어떤 수동적인 관객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참여자, 플레이어가 되는 어떤 위치를 지니게 될 거다. 소비자라는 사람이 그럼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창작자가 되는 어떤 새로운 경험이 펼쳐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여러분들이 소심해지지 않고 더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밀어붙이시라고 이 수업을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이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요.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있으신 것들이 생길 거잖아요. 생기시면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제 카카오톡이 여러분들한테 다 그 저장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카카오톡을 남겨두세요. 언제든지라고 얘기 안 할게요. 10시 이후엔 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이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진 못해도 저도 이제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공유 당연히 해드립니다. 모든 반한테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계속 할게요. 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힌다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혼자 콕콕 싸매고 계시지 마시고 이 영상도 제가 따로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공유를 해드리니까 한 번 더 보시거나 혹은 저한테 질문을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